환율 1,480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시세가 아니에요. 이 숫자가 화면에 오래 머물렀다는 사실 자체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원화 가치가 그만큼 약해졌다는 뜻이고, 동시에 그 선을 넘기지 않으려는 힘이 계속 작동했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숫자 하나를 둘러싸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압박이 지속됐다는 이야기예요. 환율이 급하게 오를 때 시장은 먼저 불안해져요. 기업은 원가를 걱정하고 개인은 물가를 떠올려요. 외환 시장은 심리로 움직이는 영역이라 작은 변동도 크게 증폭돼요. 그래서 특정 환율선이 형성되면 그 선은 일종의 방어선처럼 작동해요. 1,480원은 그런 의미를 가진 숫자였어요. 이 방어선이 유지되는 동안 보이지 않는 거래가 이루어져요. 시장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그 뒤에서는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개입이 반복돼요. 달러가 너무 빨리 강해지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하는 과정이에요. 이 작업은 드러나지 않지만 비용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 비용이 바로 외환 보유액이에요. 위기 상황에서 꺼내 쓰기 위해 쌓아둔 자산이에요. 평소에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변동성이 커질수록 존재감이 커져요. 환율을 붙잡기 위해 외환 보유액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시장 상황이 그만큼 거칠었다는 의미예요. 26억 달러라는 감소폭은 숫자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어요. 수백억 달러 규모의 전체 보유액과 비교하면 미미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계속 늘던 잔액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증가 흐름이 멈췄다는 사실은 시장의 신호로 읽혀요. 이때 사람들의 시선은 갈라져요. 아직 충분하다고 보는 쪽과 속도가 문제라고 보는 쪽이에요. 외환 보유액은 절대적인 금액보다 얼마나 빠르게 줄어드느냐가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요. 한번 쓰기 시작하면 시장은 다음 행동을 예측하려고 해요. 환율을 지키는 선택은 언제나 양면을 가져요. 단기적으로는 불안을 누그러뜨릴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산을 소모해요. 쓰지 않으면 환율이 흔들리고 쓰면 잔고가 줄어드는 구조예요. 이 균형을 어디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이 시점에서 환율 1,480원은 결과이자 과정이에요. 하루 이틀의 숫자가 아니라 쌓인 긴장의 흔적이에요. 그리고 외환 보유액 감소는 그 긴장이 실제 자산으로 옮겨졌다는 표시예요. 지금의 상황은 단순한 환율 뉴스가 아니라 이 방어가 언제까지 가능할지를 묻고 있어요.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건 시장의 해석이에요. 액수 자체보다 의미를 따지기 시작해요. 왜 줄었는지, 어디에 쓰였는지, 앞으로도 같은 선택이 이어질지를 계산해요. 숫자는 과거를 설명하지만 시장은 숫자를 통해 미래를 보려고 해요. 환율이 급하게 오를 때 당국은 선택지 앞에 서요. 개입하지 않으면 속도가 붙어요. 개입하면 속도는 늦출 수 있지만 비용이 들어요. 문제는 이 비용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변동성이 길어질수록 같은 선택을 반복해야 해요. 그래서 외환 보유액은 시간과 함께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요. 시장에서는 이 흐름을 민감하게 감지해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방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 선을 시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요. 투기라는 표현보다는 확인에 가까워요. 실제로 얼마나 버티는지 지켜보려는 거죠. 이때 환율은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힘의 균형을 보여주는 지표가 돼요. 외환 보유액 감소가 알려지면 심리가 복잡해져요. 안심과 불안이 동시에 나타나요. 아직 충분하다는 말과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말이 함께 나와요. 어느 쪽이 맞느냐보다 두 말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시장은 확실성을 싫어하고 모호함을 가격에 반영해요. 이 과정에서 기업들의 행동도 달라져요. 수입 기업은 환율을 더 예의주시해요. 결제 시점을 조정하거나 환해지를 늘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요. 수출 기업은 일시적인 환율 혜택을 누리면서도 급변 가능성을 경계해요.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외환 시장에 겹쳐요. 개인의 체감도 조금씩 변해요. 해외 결제 금액이 늘어나고 물가 부담이 환율 이야기와 함께 언급돼요. 환율 뉴스가 투자 정보가 아니라 생활 뉴스로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때 환율은 숫자가 아니라 부담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외환 보유액의 움직임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에요. 시장 심리, 기업 판단, 개인 체감이 동시에 연결돼요. 26억 달러라는 감소는 그 연결고리가 실제로 작동했다는 흔적이에요. 이 흐름이 이어질지 멈출지는 앞으로의 선택과 환경에 달려 있어요. 이 점이 시장을 더 긴장하게 만들고 있어요. 외환 보유액을 쓰는 선택은 기술적인 조치처럼 보이지만 성격은 정치적이면서도 심리적이에요. 시장은 숫자보다 의도를 읽으려고 해요. 어디까지 방어하려는지, 언제 멈출 생각인지, 다른 수단은 있는지 따져봐요. 그래서 같은 금액을 써도 반응은 다를 수 있어요. 맥락이 중요해요. 환율 1,480원 근처에서 반복된 개입은 신호로 해석돼요. 그 선을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요. 이 의지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눌러줘요. 급격한 쏠림을 막고 심리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한동안 그 선을 기준으로 움직여요. 하지만 방어선이 명확해질수록
다른 계산도 시작돼요. 얼마나 자주 개입하는지, 얼마나 많은 달러가 나오는지 관찰해요. 외환시장은 반복을 기억하는 곳이에요. 개입의 리듬이 읽히면 그 리듬을 전제로 한 거래가 늘어나요. 이때부터 방어는 단순한 안정이 아니라 소모가 돼요. 중앙은행의 선택지는 생각보다 제한적이에요. 금리를 통해 환율을 누를 수도 있지만 이미 높은 금리는 다른 부담을 만들어요. 경제 전반의 속도를 더 낮출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외환 보유액은 비교적 직접적인 수단으로 남아요. 즉각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방식의 약점은 분명해요. 버티는 데는 강하지만 방향을 바꾸지는 못해요. 글로벌 달러 환경이 강하면 개입은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에 머물러요. 시장의 큰 흐름을 거슬러 바꾸기에는 힘이 부족해요. 이 한계를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외환 보유액 감소가 눈에 띄기 시작하면 질문의 초점이 이동해요. 얼마나 썼느냐보다 앞으로 얼마를 더 쓸 수 있느냐로 옮겨가요. 전체 규모와 사용 속도를 함께 놓고 계산해요. 이 계산은 숫자 놀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뢰의 문제예요. 이 시점에서 26억 달러는 경고음에 가까워요. 위기라는 선언은 아니에요. 다만 이 방식을 계속 쓰고 있다는 표시예요. 시장은 이 표시를 근거로 다음 장을 상상해요. 변수가 늘어날수록 상상은 빨라져요. 환율을 방어하는 선택은 결국 시간을 사는 일이에요. 그 시간 동안 환경이 바뀌면 의미가 커져요. 반대로 환경이 그대로라면 부담만 쌓여요. 그래서 이 조치는 단독으로 평가되지 않아요. 다음 수단, 다음 변화와 함께 묶여서 해석돼요. 이 흐름 속에서 환율과 외환 보유액은 서로를 계속 비추고 있어요. 외환 보유액을 둘러싼 시선은 결국 국제 환경으로 이어져요. 원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달러의 흐름이 핵심이에요. 미국의 금리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달러는 쉽게 약해지지 않아요. 글로벌 자금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 움직이고 있어요. 이 환경에서 신흥국 통화는 항상 시험대에 오르게 돼요. 달러 강세는 수치보다 체감이 먼저 와요. 외국인 자금이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빠져나갈 때 환율은 바로 반응해요. 원화 자산을 팔고 달러로 옮기는 흐름이 반복되면 시장은 그 방향을 학습해요. 이 흐름이 길어질수록 환율을 되돌리는데 더 많은 힘이 필요해요. 이때 외환 보유액의 역할은 더 복잡해져요. 단기적인 급등을 막는 방패이면서 동시에 시장에 신호를 보내는 도구가 돼요. 너무 적극적으로 쓰면 버티는 한계가 노출될 수 있고 너무 아끼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어느 쪽도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환율이 오르는 구간에서는 기대가 스스로를 강화해요.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실제 매수로 이어지고 그 매수가 다시 환율을 밀어올려요. 이 과정에서 개입은 연쇄 반응을 끊으려는 시도예요. 하지만 반복될수록 시장은 그 개입을 전제로 다시 움직여요. 힘겨루기가 계속돼요. 국내 경제 상황도 함께 작용해요. 수출과 수입의 균형, 무역 수지 흐름, 기업들의 달러 수요가 모두 겹쳐요. 외부 환경이 불리한 상태에서 내부 지표까지 약해지면 환율 압력은 더 커져요. 이때 외환 보유액은 완충제 역할을 하지만 무한정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환율 방어는 단독으로 끝나지 않아요. 재정 정책, 금리 정책, 시장과의 소통이 동시에 따라와야 해요. 어떤 선택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시장이 느낄 수 있어야 해요. 불확실성이 줄어들 때 환율도 안정돼요. 지금의 1480원은 글로벌 환경과 국내 상황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달러의 힘이 강하고 원화의 입지는 시험받고 있어요. 이 균형이 언제 바뀔지는 아무도 단정할 수 없어요. 다만 외환 보유액이 움직였다는 사실은 이 압력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줘요. 환율은 그렇게 숫자를 넘어 정책의 결과로 드러나고 있어요. 환율을 붙잡는 행동은 숫자를 고정하는 작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선택의 연쇄예요. 어느 수준에서 개입할지,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 어느 시점에 힘을 풀지 같은 판단이 이어져요. 이 판단 하나하나가 시장의 기대를 다시 만들어내요. 그래서 개입은 단발로 끝나기보다 과정으로 이어져요. 방어가 길어질수록 부담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요. 외환 보유액이 줄면 재정 여력과 정책 유연성에 대한 질문이 함께 따라와요. 아직 충분하다는 말이 나와도 속도에 대한 의심은 남아요. 시장은 잔액보다 추세를 보기 때문이에요. 줄어드는 흐름이 반복되면 그 자체가 메시지가 돼요. 이 과정에서 정부의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해져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불안이 커지고 말을 많이 하면 기대가 고정돼요. 시장은 의도와 수단이 일치하는지를 살펴봐요. 개입의 목적이 변동성 완화인지 특정 숫자, 고정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져요. 이 미세한 차이가 거래에 반영돼요. 기업들의 행동은 더욱 실용적으로 변해요. 달러 결제 시점을 앞당기거나 나누는 방식으로 위험을 분산해요. 환해지 비용을 늘리면서도 과도한 노출은 피하려고 해요. 이 선택들은 개별적으로는 작아 보여도 모이면 수급에 영향을 줘요. 환율의 방향성을 다시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힘으로 작동해요. 개인의 체감 역시 조용히 누적돼요. 해외 결제와 여행 비용이 부담으로 느껴지고 수입 물가가 생활비에 스며들어요. 환율이 뉴스의 헤드라인을 차지할수록
체감은 더 빨라져요. 이 체감은 소비 심리에 영향을 주고 다시 경제 지표로 돌아와요. 환율이 생활과 분리되지 않는 이유예요. 이 지점에서 외환 보유액은 방패이자 신호가 돼요. 방패로 사용할수록 신호는 더 선명해져요. 시장은 그 신호를 읽고 다음 행동을 준비해요. 방어의 목적이 시간을 사는 데 있다면 그 시간 동안 환경이 바뀌어야 의미가 커져요. 달러 흐름이 완화되거나 무역 지표가 개선되거나 정책의 조합이 신뢰를 회복해야 해요. 그렇지 않다면 선택은 더 어려워져요. 같은 수단을 반복할수록 효과는 둔해지고 비용은 커져요. 그래서 환율 방어는 타이밍의 문제예요. 언제 힘을 주고 언제 숨을 고를지를 가르는 문제예요. 이 판단이 늦어질수록 시장은 더 많은 단서를 요구해요. 지금의 상황은 아직 결론이 아니에요. 외환 보유액 26억 달러 감소는 방향을 보여주는 표식이에요. 이 표식이 일회성으로 남을지 연속의 시작이 될지는 앞으로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환율은 숫자로 보이지만 그 뒤에는 정책과 심리의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외환 보유액이 줄어드는 국면에서는 숫자보다 질문이 먼저 늘어나요. 왜 지금이었는지, 왜 이 수준이었는지, 다른 선택지는 없었는지 같은 질문들이 동시에 떠올라요. 이 질문들은 비난보다 탐색에 가까워요. 시장은 항상 이유를 찾고 그 이유를 기준으로 다음 움직임을 결정하려고 해요. 환율 1480원 근처에서 방어가 반복됐다는 사실은 정책의 의지를 보여줘요. 무너질 경우 생길 파장을 의식했다는 뜻이에요. 급격한 환율 상승은 물가와 심리를 동시에 자극해요. 한번 흔들리면 회복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특정 구간에서는 속도를 낮추는 선택이 나와요. 이 선택이 곧 외환 보유액 감소로 이어져요. 문제는 이 선택이 다른 계산을 부른다는 점이에요. 환율이 일정 수준에서 멈추면 시장은 그 이유를 분석해요. 자연스러운 조정인지 인위적인 완충인지 따져봐요. 인위적 요소가 크다고 느껴질수록 지속 가능성을 질문하게 돼요. 이 질문은 거래 행동으로 이어져요. 이 시점에서 외환 보유액의 성격도 달라 보여요. 위기 때 꺼내 쓰는 비상금이면서 동시에 신뢰의 표시가 돼요. 잔액이 충분하다는 건 대응 여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감소가 반복되면 방어력에 대한 평가가 함께 바뀌어요. 이 평가는 단기간에 형성되지 않지만 한 번 자리 잡으면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정책 당국은 그래서 단일 수단에 의존하기 어려워요. 금리 유동성 관리, 재정 기조, 소통 전략이 함께 작동해야 해요. 어느 하나만 강조되면 균형이 깨져요. 환율 문제를 환율로만 해결하기 힘든 이유예요. 외환 보유액 사용은 그중 하나일 뿐이에요. 이 흐름 속에서 중요한 건 신뢰의 연속성이에요. 시장 참여자들이 다음 선택을 예측할 수 있을 때 변동성은 줄어들어요.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움직임은 거칠어져요. 그래서 메시지의 일관성과 행동의 속도가 함께 중요해져요. 말과 숫자가 엇갈리면 의심이 생겨요. 지금의 상황은 버틸 수 있느냐보다 어떻게 버틸지를 묻고 있어요. 단기적인 방어가 목적이라면 효과는 이미 나타났어요.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은 누적돼요. 이 누적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인지에 따라 다음 단계의 선택이 달라져요. 외환 보유액 감소는 그 선택이 시작됐다는 신호처럼 읽혀요. 환율은 결국 신뢰의 문제로 돌아와요. 숫자를 지킨다는 건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이 약속이 얼마만큼 설득력을 가질지는 앞으로의 흐름이 보여줄 거예요. 지금은 그 갈림길에 가까워요. 이 구간에서 시장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속도예요. 얼마가 줄었느냐보다 얼마나 빠르게 줄었느냐가 훨씬 크게 작용해요. 외환 보유액은 절대값보다 변화의 방향과 기울기가 중요해요. 한 달에 한 번 줄어드는 것과 몇 달 연속 같은 흐름을 보이는 건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여져요. 속도가 빨라지면 해석도 달라져요. 일시적인 조정으로 보던 시선이 구조적인 압박으로 이동해요. 이때부터 시장은 방어의 의지를 묻기보다 방어 이후의 계획을 찾기 시작해요. 어떤 수단이 준비되어 있는지, 선택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봐요. 질문의 결이 바뀌는 거죠. 이 변화는 외환시장 내부에만 머물지 않아요. 국채 금리, 주식 수급, 자본 이동에도 영향을 줘요. 환율 방어가 길어질수록 다른 자산에 대한 평가도 함께 조정돼요. 리스크 프리미엄이 서서히 붙고 안전에 대한 선호가 강해져요. 자금은 항상 먼저 움직이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기업들의 의사결정도 더 보수적으로 변해요. 대규모 투자보다는 현금 보유를 우선하고 해외 거래 조건을 다시 점검해요. 환율이 불안정하면 장기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요. 그래서 기업들은 확정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려고 해요. 이 태도는 경제 전반의 속도를 낮춰요. 개인의 체감은 한층 더 직접적으로 다가와요. 환율이 자주 언급될수록 불안은 일상에 스며들어요. 해외 물가, 육아,
수입 제품 가격이 체감되는 순간 환율은 뉴스가 아니라 현실이 돼요. 이 체감은 소비 심리에 영향을 주고 소비 변화는 다시 지표로 돌아와요. 고리는 이렇게 이어져요. 이 국면에서 중요한 건 신호의 정리예요. 시장은 완벽한 해답을 요구하지 않아요. 다만 방향이 보이기를 원해요. 어떤 조건에서 개입이 줄어들고 어떤 상황에서 다른 수단이 동원되는지를 알고 싶어 해요. 기준이 보일수록 불확실성은 줄어요. 외환 보유액 감소는 그래서 단순한 소모로 끝나지 않아요. 그 자체가 시장과의 대화가 돼요. 이 대화가 혼란스럽게 들리면 변동성은 커지고 일관되게 들리면 긴장은 완화돼요. 지금의 흐름은 이 대화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뜻이에요. 환율 1480원을 둘러싼 줄다리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버티는 힘과 기다리는 시간 사이에서 선택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 선택들이 어떤 리듬을 만들지에 따라 시장의 해석도 달라질 거예요. 이 국면은 아직 닫히지 않았어요. 결국 환율 1480원은 하나의 숫자이면서 동시의 관계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원화의 가치와 달러의 힘, 정책의 의지와 시장의 해석이 한 지점에 겹쳐졌어요. 어느 한쪽만의 결과가 아니라 여러 선택이 쌓여 만들어진 값이에요. 이 숫자가 오랫동안 유지됐다는 건 그만큼 긴장이 이어졌다는 뜻이에요. 외환 보유액 26억 달러 감소는 크고 작은 판단의 흔적이에요. 단번에 방향을 바꾼 게 아니라 속도를 조절하려는 선택이 누적된 결과예요. 이 선택은 당장의 급등을 막는 데는 효과를 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산이 움직였다는 사실을 시장에 분명히 알렸어요. 방어가 실제 행동으로 옮겨졌다는 점이 중요해요. 이제 시선은 미래로 자연스럽게 이동해요. 환율이 어느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는지, 외환 보유액 사용이 언제쯤 줄어들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는 단순한 답이 없어요. 글로벌 금융 환경, 금리 흐름, 무역 상황이 함께 바뀌어야 방향도 달라져요. 그래서 환율 문제는 단기 대응과 중기 전략이 동시에 필요해요. 하루 이틀의 급등을 막는 선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일관된 기준이 따라와야 해요.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힘을 빼고 어떤 상황에서 다시 개입하는지의 틀이 중요해져요. 개인과 기업 입장에서도 이 흐름은 무관하지 않아요. 환율은 투자 수익률뿐 아니라 생활비와 원가, 소비 계획에 직접 영향을 줘요. 변동성이 길어질수록 선택은 보수적으로 바뀌어요. 이 변화는 서서히 나타나지만 한 번 자리 잡으면 쉽게 되돌아오지 않아요. 지금의 상황은 위기라고 단정하기에는 이르고 안심하기에는 불편해요. 외환 보유액은 여전히 중요한 방어 자산이에요. 다만 쓰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관리의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신호예요. 앞으로 중요한 건 얼마나 더 많으냐보다 어떻게 쓰고 어떻게 멈추느냐예요. 환율 1480원을 둘러싼 선택들은 기록으로 남을 거예요. 이 숫자를 지키려 했던 시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움직인 자산들은 이후 판단의 기준이 돼요. 지금은 그 평가가 진행 중인 구간이에요. 시장과 정책이 서로를 시험하고 서로를 읽는 시간이 이어지고 있어요. 환율은 결국 신뢰와 시간의 함수예요. 숫자를 고정하려는 의지와 흐름을 인정하려는 판단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과정이에요. 이 균형이 어디에서 잡힐지는 아직 열려 있어요. 다만 외환 보유액이 줄었다는 사실은 그 균형을 찾기 위한 실제 비용이 이미 지불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